깜짝 놀랄 일입니다. 누구보다 유럽 중심주의를 굳게 믿었던 한 젊은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은 서구 문명의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런 그가 단 한 번의 한국 방문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확신이 낯선 땅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 그가 느낀 충격과 깨달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한국을 그저 하나의 수혜국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유럽이 없었더라면 동양은 지금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요. 그런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질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 출신의 역사학자 루카 벨몽입니다. 오늘은 부끄럽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쉽게 오해될 수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관심조차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동양이란 늘 서양의 빚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즐겨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로마에서 시작해 런던을 거쳐 뉴욕으로 이어졌다. 물론 동양도 흥미로운 곳이긴 했지만 결국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아 비로소 현대화를 이룬 그런 후발주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S대학교에서 초청 연구원으로 와달라는 제안이었죠.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가야 하나 망설였지만 제 연구를 아시아권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동양인들에게 유럽 문명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요. 준비한 강연 주제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글은 사실 페니키아 문자에서 유래했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서구 근대 사상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어쩌면 다소 자극적일 수도 있었지만 저로서는 분명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손에는 두꺼운 논문 자료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서구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가득 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던 순간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보며 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군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대학교에 도착한 첫날 한국 지도 교수님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공손하고 차분한 태도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학생들과의 첫 만남 역시 인상적이었죠. 모두 단정한 복장에 깍듯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역시 집단주의 문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첫 세미나. 저는 제 연구 성과를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고대 페니키아 문자의 변형이다. 조선은 서구 근대화의 빛이 없었다면 여전히 봉건사회에 머물렀을 것이다 등 제 주장을 조목조목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조용히 듣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 손을 드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손을 든 학생은 고운 한국어 억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남긴 기록들을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을 뿐 원문을 읽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괜히 동양 학생이 깐깐하게 군은군하며 속으로 무시하려 했지만 다른 학생들도 연이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부 학생은 고대 의문학적 비교 분석을 통해 한글의 독자성을 입증했고 다른 학생은 조선시대 독립운동가들의 저서와 일기 등을 근거로 들며
서구 영향 이전에도 한국에는 독립과 자주에 대한 강력한 의식이 존재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준비를 했구나. 내가 무시하고 있던 동양은 결코 얕볼 상대가 아니구나. 세미나가 끝난 뒤 지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루카 연구원님, 한국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배우는 문화가 깊습니다. 반박은 공격이 아니라 학문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 여깁니다. 그 조언에도 불구하고 저의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저들은 그냥 자신들의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렇게 저는 점점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후에도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학생들은 저를 멀찍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친절한 인사를 건네는 학생도 있었지만 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괜히 다가오지 마. 나는 여기서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오만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한국 생활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차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오해와 갈등들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본 광경이었죠. 벨기에에서는 보통 각자 메인 요리를 시키고 자신의 접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여러 반찬을 나누어 먹는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젓가락을 이용해 반찬 그릇에 직접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학생들이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의 행동이 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알고 보니 공용 반찬을 집을 때는 공용 집게나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런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스스로를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외국인인데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까다롭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어디서든 예상치 못한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줄을 설 때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했고, 지하철 안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규칙들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규칙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요. 제가 무심코 어긴 그 규칙들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고립은 심화되었습니다. 처음 몇 차례 세미나에서 한국 학생들의 날카로운 반박을 경험한 뒤 저는 점차 발표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논리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맞다는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루카 연구원님, 때로는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더욱 굳혔습니다. 점차 세미나 때도 발언을 줄였고 학생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 측에서 마련한 학술 교류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다시 조선 독립운동은 서구 근대 사상의 결과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한 한국 학생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 연구원님, 서구 중심적 시각도 하나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서구 사상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정신을 바탕으로 재해석해 독자적인 운동을 펼쳤습니다. 한민족의 독립은 그들 스스로의 결단과 희생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 학생의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국의 역사를
조상들의 희생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외로움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점점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었고, 저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조심스러운 미소조차도 저에게는 거절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논문을 수정하거나 괜히 벨기에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긴 숨막히는 곳이야. 모든 게 형식적이고 답답해. 그렇게 저는 스스로 만들어낸 편견의 감옥 안에 점점 갇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루카 연구원님, 학문은 경쟁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며 배우는 것이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자존심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 나만 변해야 하지?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기간을 서서히 마무리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연구원 생활은 실패로 끝난 셈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짐을 챙기는데 문득 책상 한쪽에 놓여있는 한국 학생이 선물해준 작은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움은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출국하는 날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실패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될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무엇을 남겼는가? 한국에 와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아집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를 향해 걷던 중 저는 작은 서점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다른 목적은 없었고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한 구석에 놓여있는 책 한 권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선의 독립, 그날을 위해 싸운 사람들. 제목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남았으니 그냥 대충 훑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책을 집어들고 게이트 근처 의자에 앉아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걸었던 평범한 이들.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 만주로, 상해로, 시베리아로 향했고 차가운 겨울을 견디며 비밀리에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구절이 특히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얼을 이어받아 싸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았을 거지라고 단정지었던 저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의 탑승의 자리에 앉았지만 저는 책장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이륙하는 순간에도 제 손에는 여전히 그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가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내가 본 것은 과연 진짜였을까? 비행기가 구름 위를 가르며 나아갈 때 문득 한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논리정연한 반박, 지도 교수님의 따뜻하지만 단호했던 조언,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였던 반찬들, 길거리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질서를 지키려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답답한 관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고집을 부렸을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유럽 기준으로만 평가하려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저 평가하고 심판하려는 오만한 태도로 임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문은, 지식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제서야 지도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은 경쟁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비행기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 대륙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벨기에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고향이 곧 눈앞에 펼쳐질 터였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고 갔습니다. 비행기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고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겠다. 비록 그때는 아직 막연한 생각에 불과했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벨기에로 돌아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언어, 익숙한 음식 속에 다시 녹아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전과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낯선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안에 작은 울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요. 복귀 후 처음으로 맡은 강의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는 반드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며 누군가의 중심이 누군가에게는 변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저는 조용히 한국과 관련된 책을 펼쳐 읽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자필 편지를 번역해서 읽으며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인간적인 고뇌를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이 어느새 제 가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연구실에서 혼자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가야겠다. 이번에는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때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한국어로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게 한국은 실패의 기억과 함께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실패가 단순한 쓰라림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되었음을 압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이라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고집스럽고 세상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돌아간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곳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아주 조금이나마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경계선 너머의 세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